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패티쉐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한 곳에 꽂혀서 그거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걸 바로 패티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끔찍한 패티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성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든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서로 다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고문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거를 보면서 성적인 흥분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의 아나톨리 슬리브코라는 사람입니다. 아나톨리 슬리브코는요, 1938년 12월 28일에 소비에트 연방 다게스탄 ASS 아래 이제르바시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시골에서 태어난 이 슬리브코는요, 어릴 때부터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은 그렇게 좋지 못했겠죠.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잡혀서 투옥되는데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아, 쟤 잡혀가지고 도망 나왔잖아. 이러면서 겁쟁이야 겁쟁이. 슬리브코의 나이 10대 때부터 슬리브코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겁쟁이라고 조롱받고 도망자라고 조롱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버지는요, 집에서 유달리 몸이 허약했던 이 슬리브코에게 야, 이 겁쟁아, 넌 누구 닮아 이렇게 겁쟁이냐? 어? 아이씨. 슬리브코는 슬리브코의 아버지에게 겁쟁이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너네 아빠는 도망자잖아, 겁쟁이잖아, 쟤네 집은 이상한 집이야 라면서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져요. 자,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실 태어날 때 수두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 뇌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불면증, 수두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생식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로 문제를 가진 건데요. 요로증. 그래서 이 문제로 그는 어린 시절 그의 침대는 항상 소변으로 젖어 있었고, 사춘기 때는 발기가 되지 않는 발기부전 증세까지 얻게 돼요. 자, 모든 외적인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늘 스스로 수치스러워했고, 그리고 당연히 그의 친구들 안에서도 항상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돼서 모스크바 주립대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는데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어른이 된 그는 1960년 로스토브 오블레스트에서 전화기술자로 일하게 되면서 스타브로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잔악 행위에 대해 그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그 약간 아마추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 정도 유명인이라고 약간 좀 칭송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야. 자, 겉으로 봤을 때 아나톨리는 2명의 자녀를 둔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 좋은 아빠도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1961년 그의 나이 23살 때 아나톨리 슬리부크는요, 어떤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아이를 치는 그런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합니다. 교복을 입은 10대 어린 소년이 차에 치이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이 10대 소년이 너무나 크게 치명적으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 슬리부코는 이제 교통사고 당한 아이가 있으니까 막 뛰어가서 괜찮니 하면서 아이를 돕다가 이 고통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날의 충격적인 장면이 아나톨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피를 흘린 채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그날에 어린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흥분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솔린과 이 불의 냄새가 공기에 스며들면서 그 아이가 죽어갈 때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라면서 나중에 경찰 진술서에서 자백할 때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의 검은 신발에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하고 아스팔트 휘발유가 팍 퍼져나가서 갑자기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살려주세요, 아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이 계속 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옳지 못한 걸 알고 있었던 그는 계속 참았대. 반년 정도 참다가 이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60년대 중반에 이렇게 소년에 대한 패티시를 갖게 된 그가 이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는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 생활이 17년 동안이었는데 아내와 성관계를 초반에는 거의 하지 않았어.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아내의 손도 잡은 적이 없고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대요. 근데 17년 동안 아내와 성관계를 한 게 12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7년 동안 12번. 왜? 사실 이 슬리부코는 여성보다 남성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것도 성인 남성이 아니라 13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들. 왜냐면 자기가 교통사고 목격했던 그 소년의 나이가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의 목격자가 된 뒤 그는 어떤 클럽을 만듭니다. 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역 사회 일원이었던 이 아나톨리는요, 체르기드라는 소년 클럽의 리더가 됩니다. 항상 그의 주변에는 마을 모든 어린 소년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을 소년들은 이 클럽에 가입하는 게 꿈이었던 거야. 자, 물론 부모님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이 아나톨리와 함께 뭐 산에 가던가 뭐 캠핑을 가던가 강으로 놀러 가던가 뭐 이렇게 캠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 왜냐? 그는 누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어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했고 신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아나톨리가 검은 약간 뭔가 욕망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현실에서는 항상 자상하고 존경받고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 자, 그는요, 매년 캠프를 갈 때 리더로서, 한두 명의 소년을 골라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같이 여행 갔다 왔는데, 애들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 거기 갔었는데, 진짜 재밌었어. 짱이야, 짱.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가고 싶어 하고. 그럼 이 친구도 가고 싶어 할 거고, 다단계처럼 막 이렇게 많은 소년들이 이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했던 거지.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얻어간 거예요. 1963년에 그는 어린이 클럽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씩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소년들을 고의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게임, 실험, 이거에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소년과 굉장히 닮은 복장을 입히게 해. 그 소년이 죽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죽었냐면 교통사고 당했던 친구가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거야. 이런 유니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띠두르고 이런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비슷한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유니폼을 입은 채 구두 닦기를 시켜. 왜냐면 이 남자가 그랬잖아. 그 소년이 죽을 때 검은 신발과 그곳에서 피가 나오는 그걸 보고 너무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구두를 막 닦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런 말도 해.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니네가 지금 뭐 먹으면 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토하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막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 얘들아, 우리 숲속에서 전쟁 영화나 찍지 않을래? 선생님이 찍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어린 아이들을 죄수처럼 몸을 꽁꽁 묶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문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자, 아나톨리를 너무나 잘 따랐던 이 소년들은요, 자신의 부모님과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 아나톨리가 꼬셨겠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남자들끼리 약속. 알지? 이렇게 꼬셨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아이들이니까, 그래, 난 남자니까 라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당해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아나톨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조금, 사진과 영상을 조금 갖고 왔는데 조금 잔인할 수도 있으니 못 보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그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막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저런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꼬드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데려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이를 거꾸로 매달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아이의 목을 이렇게 졸라놓고 저 의자를 빼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막 바둥바둥 거리잖아. 그럼 애가 옆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다? 그럼 나무에서 이 아이를 떼버리는 거야. 그럼 애가 막 버둥버둥 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랬대. 걱정하지 마. 잠깐 기절했다 깰 거야. 선생님이 바로 깨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해요. 자, 촬영 당시 아나톨리는 긴장을 풀게 해주겠다면서 천천히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어린 소년들을 목을 매달아 기절시키는 것도 그런 실험 중에 하나였어. 이건 지금 의자를 빼고 있는 거야. 저렇게 웃으면서 아이를 매달고 있고.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실험들을 당한 43명의 소년들 모두가 다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이 이끌던 이 소년 클럽에서 7명의 소년들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증거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남자가 이 영화를 찍는다, 이 스너프 필름을 찍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 물품들입니다. 일단 그가 패티셔를 느꼈던 이 검은 신발, 그리고 여러 가지 스너프 필름들, 그리고 전쟁 영화 찍을 거야 라면서 촬영에 쓰였던 총과 총알, 그리고 무슨 저 여러 가지 카메라들, 도끼, 줄, 밧줄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됐어요. 이런 칼도 함께 말이죠. 자, 슬리브콘은요, 희생자들의 옷과 신발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 그 소년들의 옷과 신발을 다 보관했고, 36건의 사례에서 그런 실험을 한 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소년들에게 성추행도 했었어. 몸을 만지거나 나쁜 거 아니야 라면서 아이들을 더듬거나 이런 일도 했었던 거지. 자, 그는요, 어떻게 하다 이 실험을 하다가 소년이 죽었잖아. 소년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 몸에다가 가솔린을 뿌려. 그런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 소년이 맨날 점점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마침내 자신의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저기 선생님이 전쟁 영화 찍는다고 했는데 아팠어요. 라면서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드디어 아나톨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은 피해자 소년들의 사진들입니다. 1964년 6월 2일, 자, 니콜라이 도르리셰프라는 15살의 소년이 그의 첫 희생자입니다. 이 소년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소년이었어요. 1964년도 6월 2일에 그에게 첫 희생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이 아이가 처음에 죽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근데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얘가 그냥 노숙하는 아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소년의 몸을 토막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묻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막을 내고 그 아이의 몸에 불을 지르고 나중에 이 아이를 묻는 모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너프 필름을 찍은 거죠. 자, 그의 두 번째 희생자였던 알렉세이 코발렌코. 그는 1965년 5월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973년 11월 14일 네브노미스크에서 알렉산더 네스마니아노프라는 또 다른 15세의 소년이 살해되죠. 그러니까 그 알렉세이라는 남자아이를 죽인 날이 1965년도였는데 그때까지 살해를 참다가 1973년도에 또 다른 15살의 소년을 죽였는데 약간 조금 텀이 길긴 하지. 걸릴까봐 였을까? 왜 이렇게 텀이 됐을까?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애들한테 막 실험을 했는데 다행히도 죽지 않았던 걸까? 너무 끔찍한 사람이야. 자, 어쨌든 또다시 그의 살인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11살의 안드레이 포가시안이라는 한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자, 슬리브코는요, 인근 숲 속에서 이 아이에게 어떤 실험을 가한 다음에 이 소년이 죽게 됐는데 1975년 5월 11일에 사실 이 학생이 죽었지만 사실 경찰은 이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남자고 그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이 슬리브코가 설마 걔를 죽였겠어? 라는 그의 명성 때문에 그를 체포하지 않아요. 그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자, 네스마니아노프와 포가시안 모두 체르기드라는 이 소년 클럽의 멤버였습니다. 관리했던 이 체르기드 소년 클럽. 그리고 나서 이 소년 클럽에서
세르게이 파시에브라는 13살의 소년이 또다시 실종되면서 이 사건이 조금씩 이렇게 물망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자, 1982년에 사망한 그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코비스티크라는 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지만 그가 최종으로 죽였던 세르게이 파블로브라는 이 소년이 1985년 7월 23일에 실종되면서 이제 이 아나톨리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20년 만에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클럽 본부를 뒤지던 경찰이요, 너무나 많은 영상 필름과 그리고 죽었던 소년들의 신발, 옷까지 뭐 칼,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해. 왜냐면 이 아나톨리가 자기가 그 소년을 죽였을 때 그때 그 당시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희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유품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소년 캠프의 리더이자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아나톨리. 그의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은 살인마이자 시체 애호가이자 소시오패스였던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으나 너무 잔인한 장면들은 제가 좀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아나톨리가 실제로 찍었던 그 필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 잘라낸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이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시겠으면 잠깐 그 앞으로 스킵하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코가 찍었던 스너프 필름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정말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영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제가 너무 잔인한 부분을 삭제하고 가지고 온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믿으시겠나요? 자, 나무에 목이 졸려서 너무 숨이 막혀서 옆에 나무에 매달렸는데 끌어내리는 장면,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신발을 잘라서 거기다 또 불을 태워서 토막을 냈던 장면, 옆에 피범벅이 되어 있던 그 영상을 또 촬영했던 장면, 또 그 신발을 가져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자, 1986년 1월 그는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법원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7명을 살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범죄 현장으로 가서 어디다 아이를 묻었냐라고 물어봐서 숲에 묻혀 있었던 아이의 유골을 6명 거를 찾았지만 다른 한 명의 죽은 아이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아나톨리 슬리브코는요, 소련 연쇄 살인범으로 20세기 후반, 거진 한 22년 동안 7명의 소년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많은 아이들도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실험으로 고문을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22년 동안 말이죠. 자, 43명의 소년들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36명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거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죽은 아이들의 유니폼과 신발을 기념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톨리가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정상적이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닌, 약간 조금 어린 시절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던 아이, 몸이 안 좋고 굉장히 쇠약한 아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 아니면 뭐 어떤 성행위나 이런 걸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아이들, 뭐 집안의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이렇게 뭔가 좀 사고가 발달되지 못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하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뭔가 문제가 정신적으로 뭔가 조금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22년 동안이나 밝혀지지 않은 거였어요. 자, 나중에 소년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그때 내가 목격자로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처음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가 뭐 실험을 해서 아이들을 고문한 것만 밝혀졌었는데, 나중에 일부 희생자 아이들의 자백으로 인해, 증언으로 인해서 그가 소년들에게 성희롱한 것까지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가 재판을 열었을 때 많은 소년들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소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캠프 갔을 때 저 선생님이랑 대땅 재밌게 놀았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선생님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다고 증언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사실 약간 조금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소년들의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해줄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들은 사실 그 당시에 아나톨리의 뭐 약간 명성으로 인하여 아나톨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고 추천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마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는데 선생님은 우리랑 같이 놀아주니까 선생님이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모든 함께 해주는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선생님, 우리랑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아이들 머릿속에는 세뇌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아나톨리의 관심은 오로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의 성적인 흥분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한 것 뿐인데 말이죠. 자, 그는 7명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또 다른 7명의 아이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89년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죠. 자, 이 사진은 실제로 그가 찍었던 스너프 필름의 한 장면입니다. 아나톨리가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가장 믿음직한 이웃, 남편, 그리고 아빠였던 이 한 남자가 정말 구소련 시대가 낳은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조사하면서 이게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심이 들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험한 댓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쿄 K장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만든 K스키 채널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은 들어가 볼게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